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영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일컫는 율리시스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중에서 15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더블린 사람들, 이 안에서 2편을 골라보았습니다. 더블린 사람들에서는 주인공들이 유년기에서 장년기를 지내면서 여러 갈등을 겪으며 종국에는 기존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로 탈출해가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청년기의 이블린과 성년기의 작은 구름 2편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이블린. 그녀는 창가에 앉아 길 위에 땅거미가 깔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창문의 커튼에 기대 있었으며 먼지 낀 크레톤 천의 냄새가 콧구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피곤했다.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맨 끝 집에서 나온 사나이가 자신이 평소 귀가하던 길로 지나갔다. 그녀는 그가 콘크리트 보도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며 뒤이어 새로 지은 빨간 집들 앞의 석탄재 깔린 길 위를 걸어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한때 그곳에는 공터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은 저녁때가 되면 다른 집 아이들과 함께 놀곤 했었다. 그러자 벨파스트에서 온 어떤 사람이 그 공터를 사서 거기다가 몇 채의 집을 지었다. 그들이 사는 조그마한 갈색 집들과는 다른 번쩍거리는 지붕을 한 밝은색 벽돌 집들이었다. 길가에 사는 아이들은 그곳 공터에서 늘 함께 놀곤 했었다. 데빈네, 워터네, 댄의 아이들, 절름발이 꼬마 키오, 그녀와 남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 그러나 어네스트는 결코 같이 논 적이 없었다. 그는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주 자두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공터로부터 아이들을 집 안으로 몰아넣곤 했었다. 그러나 꼬마 키오는 늘 망을 보고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성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도 살아계셨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그녀와 남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은 다 성장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티지던 역시 세상을 떠났고 워터네 식구들은 영국으로 되돌아갔다. 모든 것이 다 변했다. 이제 그녀도 집을 떠나 다른 사람들처럼 멀리 떠나갈 참이었다. 집.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 먼지가 저렇게 생기는지를 이상히 여기면서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를 털어왔던 낯익은 물건들을 온통 훑어보며 방을 휘둘러 보았다. 그들로부터 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저 낯익은 물건들을 그녀는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도 그녀는 성녀 마거리트 마리아 알라코크에게 행한 약속이 새겨진 채색된 판화 옆의 망가진 소형 오르간 위쪽 벽에 걸려있는 누렇게 퇴색된 사진 속 신부의 이름을 여러 해 동안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학교 친구였다. 아버지는 집의 방문객에게 그 사진을 보일 때마다 슬쩍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곤 했다. 그인 지금 멜버른에 있지? 그녀는 집을 떠나 멀리 가기로 승낙했다. 그것이 현명한 일이었던가? 그녀는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 어쨌든 집에는 잠자리와 먹을 것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있었다. 주위에는 그녀가 일생 동안 사귀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그녀는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고된 일을 해야 했다. 만일 백화점 사람들이 그녀가 어떤 사내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두들 뭐라고 할까? 아마 바보라고 하겠지. 그리고 그녀의 자리는 구인 광고를 내자마자 이내 메워지겠지. 개번양은 기뻐할 거야. 그녀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에는 언제나 으스대곤 했었다. 미스 힐, 여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몰라? 활발하게 보여봐요, 미스 힐, 제발. 그녀는 백화점을 떠나는 것에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새로운 집에서 머나먼 미지의 나라에서 그럴 것 같지도 않았다. 그때가 되면 그녀는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녀, 이블린,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으로 대할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받았던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리라. 심지어 지금도 그녀가 19이 넘었어도 이따금 아버지의 폭력에 위협을 느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가슴을 놀라게 했던 일이었음을 알았다. 그들이 성장하자 아버지는 그가 해리와 어네스트에게 늘 하듯 그렇게 그녀를 대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딸이었으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아버지가 그녀를 위협하며 돌아간 어머니만 아니었던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네스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교회 장식일을 하는 해리는 거의 언제나 시골 어딘가에 가 있었다. 게다가 토요일 밤이면 돈 때문에 어김없이 벌어지는 실랑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번 임금 7실링을 몽땅 내놓았고 해리는 언제나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돈을 보내왔지만 문제는 아버지한테서 돈을 타내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늘 돈을 헤프게 쓰는 데다 채신머리 없으며 자신이 애써 번 돈을 그녀에게 주어 거리에 마구 뿌리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보다 더한 말도 내뱉었다. 왜냐하면 그는 토요일 밤이면 을에 그렇듯 술에 매우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다가 끝내는 딸에게 돈을 주며 일요일 저녁 창거리를 사올 생각이 있는지 묻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까만 가죽 지갑을 손에 꼭 쥐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달려가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를 팔꿈치로 떠밀치며 시장을 본 뒤 무거운 창거리를 들고 늦게야 집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그녀는 집안일을 보살피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맡겨진 두 어린 동생들이 학교에 잘 다니는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지 보기 위해 힘든 일을 해야 했다. 그것은 힘든 일, 힘든 생활이었지만 이제 그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그것이 전적으로 싫은 생활만은 아닌 듯 느껴졌다. 이블리는 프랑크와 함께 또 다른 생활을 개척할 참이었다. 프랑크는 친절하고 남자다웠으며 마음이 탁 트인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함께 살기 위해 밤보트를 타고 그와 함께 떠나기로 했다. 거기에는 그와 그녀가 기다리는 가정이 있었다. 그와 처음 만났던 시간을 그녀는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던가. 그는 그녀가 방문하곤 했던 한 길의 어떤 집에 하숙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과 몇 주일 전의 일 같았다. 그는 뾰족한 메고 모자를 머리 뒤로 젖혀 쓰고 구릿빛 얼굴 위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채 대문에 서 있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는 밤마다 백화점 밖에서 만나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다. 그는 그녀에게 보헤미아의 소녀를 보여주기 위해 데리고 갔으며 그녀는 그와 함께 익숙지 못한 극장 자리에 앉으니 기분이 으쓱해졌다. 그는 몹시 노래를 좋아했고 노래도 조금 불렀다.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가 수부를 사랑하는 처녀에 관해 노래를 부르자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농담으로 포핀스, 귀염둥이라 부르곤 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녀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중의 흥분이요. 그러자 그녀는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 나라의 이야기를 알았다. 그는 한 달에 1파운드의 급료를 받고 캐나다로 가는 앨런 회사의 배 갑판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탔던 배들의 이름과 다른 고용직의 이름들을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마젤란 해협을 통해 항해했고 그녀에게 무서운 파타고니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파타고니안이란 남미 최남단의 파타고니아 지방에 거주하는 세계 최장신의 거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한 몫을 잡았다고 말했으며 단지 하루의 휴일을 위해 고국으로 왔다고 했다. 물론 그녀의 아버지는 그 사건을 알아차렸고 그녀더러 그와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나는 그따위 뱃놈들을 알아. 그는 말했다. 어느 날 그는 프랑크와 말다툼을 했으며 그 뒤로 그녀는 그를 몰래 만나야 했다. 저녁은 길가로 짙어져 갔다. 그녀의 무릎에 놓인 하얀 두 통의 편지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한 통은 해리에게, 다른 한 통은 아버지에게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최근 부쩍 늙어가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딸을 보고 싶어 하리라. 때때로 그는 아주 상냥했다. 얼마 전 그녀가 병으로 하루 동안 자리에 누워있을 때 그는 귀신 이야기를 읽어주었고 그녀를 위해 난로에다 토스트를 만들어 주었다. 또 다른 날 그들의 어머니가 살아있었을 때 모두 모여서 호우드 언덕으로 피크닉을 갔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웃기기 위해 어머니의 보닛을 쓴 것을 기억했다. 그녀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으나 그녀는 머리를 창 커튼에 기댄 채 먼지 낀 크레톤천의 냄새를 들이키면서 창가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저 아래 거리에서 손풍금을 연주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곡을 알고 있었다. 하필이면 바로 이날 저녁에 이 곡조가 들려와 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집을 잘 보살피라는 어머니와 그녀의 약속을 상기시키다니 참 이상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앓던 마지막 밤을 기억했다. 그녀는 당시 현관 다른 편의 밀폐된 컴컴한 방에 있었고 바깥에서는 이탈리아의 우울한 음악곡이 들리고 있었다. 오르간 연주자는 다른 데로 가도록 지시를 받고는 6페니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병실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며 투덜대던 소리를 기억했다. 저주할 이탈리아 놈들, 여기까지 오다니. 그녀가 생각에 잠기자 어머니의 일생, 끝내는 광기로 막을 내린 평범한 희생의 저 일생의 애처로운 환영이 그녀의 육신의 바로 급소까지 사무치듯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어리석게도 고집스럽게 한결같이 외치던 목소리를 새삼 듣는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여인의 종말은 비참, 여인의 종말은 비참해. 그녀는 갑작스런 발작적인 공포에 질려 자리에 일어섰다. 도피, 그녀는 도피해야 한다. 프랑크가 그녀를 구하리라. 그는 그녀에게 인생을, 아마도 사랑을 또한 주리라. 그러나 그녀는 살고 싶었다. 왜 그녀는 불행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졌다. 프랑크는 양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양팔로 그녀를 감싸주리라. 그는 그녀를 구해주리라. 그녀는 노드월 부두의 정거장에서
흔들거리는 군중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을 잡고 앞으로 펼쳐질 항해에 관한 무엇인가를 거듭거듭 중얼거리며 말을 걸고 있음을 알았다. 정거장은 갈색 짐들을 든 군인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창고의 넓은 문들을 통해 부두 벽 곁에 정박한 붉힌 선창이 있는 검은 덩어리 같은 보트를 얼핏 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뺨이 창백하고 싸늘함을 느꼈고 하느님이 그녀를 인도하도록 그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당황한 고뇌 속에서 기도했다. 보트는 길고도 서글픈 고동소리를 안개 속으로 내뿜었다. 만일 그녀가 떠나면 내일이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항해하며 프랑코와 함께 바다 위에 있으리라. 그들의 통행은 이미 예약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해준 걸 여전히 되물릴 수 있을까? 그녀의 고뇌가 몸속에 구역질을 일으키자 그녀는 말없이 열렬한 기도로 입술을 계속 움직였다. 한 가닥 종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울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가요. 세계의 모든 바다가 그녀의 심장 주위를 덮치듯 했다. 그는 그녀를 바닷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가 그를 빠뜨려 죽일 것만 같았다. 그녀는 양손으로 쇠난간을 꽉 잡았다. 가요. 아니.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두 손은 발작적으로 쇠난간을 움켜쥐었다. 바다 사이로 그녀는 고뇌의 한 가닥 부르짖음을 외쳤다. 이블린, 애비. 그는 난간 너머로 돌진하며 그녀더러 따라오도록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그가 계속 나아가도록 고함을 질렀으나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짐승 마냥 그에게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사랑 또는 작별 또는 알았다는 그 어떤 신호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작은 구름. 8년 전 그는 친구를 노드월 부두에서 전송하며 그에게 행운을 빌었다. 갤러허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넓은 견문을 지닌 태도며 잘 재단된 트위드 천의 양복 그리고 두려움 없는 말투로 이내 그것을 말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재주를 갖춘 사람은 많지 않았고 더욱이 그러한 성공으로 망가지지 않은 사람은 더욱 드물었다. 갤러허의 정신은 올바른 위치에 있었고 그는 당연히 성공을 거둘 만했다. 그와 같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값진 일이었다. 리틀 챈들러의 생각은 점심시간 내내 갤러허와 만나는 일, 갤러허의 초대, 그리고 갤러허가 살고 있는 위대한 도시 런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리틀 챈들러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비록 그가 평균 신장보다 약간 작았을 뿐인데도 사람들에게 몸집이 작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의 손은 희고 작았으며 몸집이 연약했고 목소리는 조용한 데다가 몸가짐은 세련되어 있었다. 그는 비단처럼 고운 머리카락과 코밑 수염을 정성껏 가꾸었고 손수건에는 알뜰하게 향수를 뿌렸다. 반달 모양의 손톱은 완벽했고 그가 미소를 지을 때는 어린애 같은 하얀 이가 한 줄로 얼핏 내다보였다. 그는 킹제인 여관의 자기 책상에 앉아 지난 8년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가를 생각했다. 그가 알아왔던 초라하고 궁핍한 친구는 런던 신문계의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이따금 자신의 지친 지필로부터 몸을 돌려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늦가을의 햇빛이 잔디밭과 산책길을 덮고 있었다.
햇빛은 단정하지 못한 유모들, 그리고 벤치 위에서 졸고 있는 노쇠한 노인들 위에 달가운 황금빛 소나기를 쏟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움직이는 사람들, 자갈길을 따라 소리치며 달리는 아이들과 공원을 통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반짝거렸다. 그는 그런 장면을 자세히 지켜보며 인생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슬퍼졌다. 일종의 고요한 우울함이 그를 점령했다. 그는 운명에 항거하여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느꼈는지라 이는 세월이 그에게 가져다준 지혜의 부담이었다. 그는 자기 집 책 선반에 있는 시집들을 기억했다. 그는 그것들을 독신이었던 시절에 샀는데 수많은 저녁이면 현관에서 약간 떨어진 조그만 한 방에 앉았을 때 그중 한 권을 선반에서 꺼내 아내에게 뭔가를 읽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수줍음이 언제나 그를 물러나게 했다. 고로 시집들은 책 선반 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반복한 글줄들은 그를 위로해 주었다. 시간이 되자 그는 정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과 동료 서기들을 떠났다. 그는 킹즈인의 봉건적 운치를 지닌 아치 밑으로부터 나와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재빨리 헬리타가로 걸어 내려갔다. 황금빛 노을은 사라져가고 있었고 대기는 이미 싸늘해졌다. 한 무리의 남루한 아이들이 거리에 우글거렸다. 그들은 길 한복판에 서 있거나 뛰어다녔고 열린 창문들 앞의 층계까지 슬금슬금 기어갔으며 혹은 문지방 위의 생쥐들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리틀 챈들러는 그들에게 아무런 생각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작은 벌레 같은 모든 생명들 사이를 더블린의 옛 귀족들이 그 속에서 흥청거리며 살았던 으슥하고 귀신 같은 저택들의 그림자 밑을 교묘하게 길을 더듬거리며 걸어갔다. 과거의 어떠한 기억도 그를 감동시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현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도 콜리스 회관에 가본 적이 없었으나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극장이 파한 다음 굴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웨이터들이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말한다는 것을 들었다. 밤에 급히 그 옆을 걸어가면서 마차들이 문 앞에 바싹 늘어서 있고 값비싼 옷차림을 한 귀부인들이 멋쟁이 신사들에 의해 호위된 채 마차에서 내려 재빨리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귀부인들은 사락거리는 드레스와 많은 겉옷을 걸쳐 입고 있었다. 그들은 얼굴에 분을 발랐고 땅에 드레스가 닿을 때 놀란 아탈란타, 히랍 신화의 걸음이 빠른 미녀입니다. 처럼 옷을 축혀 올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려 하지 않은 채 언제나 지나갔다. 심지어 낮에도 거리를 재빨리 걸어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으며 밤에 늦게 시내에 있을 때마다 그는 걱정스러운 듯 흥분하여 재빨리 길을 걸었다. 그러나 때때로 그는 공포의 원인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어둡고 가장 좁은 거리를 택했으며 그가 대담하게 앞으로 걸어가자 그의 발자국 주변에 펼쳐진 침묵이 그를 괴롭혔다. 배회하는 말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때때로 낮은 은밀한 웃음소리가 그를 나뭇잎처럼 떨게 만들었다. 그는 케펄가를 향해 오른쪽으로 돌았다. 런던 신문계의 이그너티우스 갤러허. 8년 전에 그렇게 될 줄이야 누가 감히 예상했던가. 하지만 이제와 과거를 회상하면
리틀 챈들러는 그의 친구한테서 미래에 있을 성공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성질이 거칠다고 말하곤 했다. 물론 그는 당시 건달패들과 자주 어울렸고 술을 마구 마시며 사방에서 돈을 꿨다. 결국에 그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 어떤 금전거래에 휘말렸고 적어도 그것이 그의 도피의 구실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재주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그너티우스 갤러허에게는 언제나 상대방도 모르게 그를 감동시킬 어떤 무언가가 있었다. 팔꿈치에 구멍이 날 정도로 가난하거나 돈을 마련할 재주마저 바닥이 날 때에도 그는 대담한 얼굴을 유지했다. 리틀 챈들러는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궁지에 몰렸을 때 했던 말들 중의 하나가 기억났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의 뺨에 한 가닥 자만의 가벼운 홍조를 가져왔다. 중간 휴식이란 말이야, 자네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곤 했다. 내 지혜의 모자가 어디 갔지? 그것이 이그너티우스 갤러허의 본색이었다. 그리고 젠장, 상대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틀 챈들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그가 지나치는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난생 처음으로 그의 영혼은 캐펄가가 둔탁하며 우아하지 못한 데 대하여 반감을 가졌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만일 그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대는 더블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그레튼교를 건너자 강 아래 하부 부두들을 향해 내려다보며 초라하게 일그러진 집들의 연민을 느꼈다. 마치 집들은 강둑을 따라 함께 웅크린 채 옷은 먼지와 검댕으로 뒤덮이고 일몰의 파노라마에 의해 마비된 채 잠에서 깨어나 몸을 흔들고 떠나도록 간청하는 밤의 냉기를 기다리는 한 무리의 불황자들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쓸 수 있을까 궁금히 여겼다. 아마 갤러허는 그것을 런던의 어떤 신문에든지 실을 수 있으리라. 그는 어떤 독창적인 것을 쓸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으나 시의 순간이 그를 감촉했다는 생각이 마치 어린아이의 희망처럼 그의 몸속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용감하게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발걸음마다 그 자신은 단조롭고 비예술적인 생활로부터 멀리 떨어져 런던으로 그를 한층 가까이 접근하게 했다. 한 가닥 불빛이 그의 마음의 지평선 위에 아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32,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의 기질은 한창 무르익어 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리라. 그는 시 속에 나타내고 싶은 너무나 많은 다른 기분들과 인상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시인의 마음인지를 알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재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우울함이 자신의 지배적 기미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념과 체념 그리고 단조로운 기쁨의 반복에 의해 당금질된 우울함이었다. 만일 그가 한 권의 시집 속에 그것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는 결코 대중의 인기를 끌지는 못하리라.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는 군중을 감동시킬 수 없을지라도 그와 유사한 마음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에게 호소는 할 수 있으리라. 아마도 영국의 비평가들은 그의 시의 우울한 음조를 이유로 그를 켈트파의 한 사람으로 인식할지 모른다. 그 밖에도 그는 자신의 시 속에
비유를 담아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시집이 받게 될 비평의 문장과 글귀를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챈들러 씨는 평이하고도 우아한 시의 천부적 재능을 지니고 있다. 애절한 슬픔이 이들 시에 배어있다. 켈트적 특성이. 자신의 이름이 한층 더 아일랜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유감이었다. 아마 성 앞에다 어머니의 이름을 삽입하는 것이 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토머스 말로운 챈들러, 아니면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T. 말로운 챈들러. 그는 그것에 관해 갤러허에게 말하리라. 그는 생각을 너무나 열렬히 추구한 나머지 거리를 지나쳐 되돌아와야 했다. 콜리스 회관 가까이 왔을 때 이전에 느꼈던 마음의 동요가 그를 다시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는 엉거주춤 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마침내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술집 안의 불빛과 소음이 그를 문간에서 잠시 동안 멈추게 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수많은 붉고 파란 포도주 술잔들의 광채가 그의 시야를 혼미하게 했다. 그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듯했고, 그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듯 느꼈다. 그는 재빨리 좌우를 흘끗 쳐다보았으나 심각한 용무라도 있는 듯 보이려고 상을 약간 찌푸리며 시야가 약간 밝아지자 아무도 몸을 돌려 그를 쳐다보려 하지 않음을 알았다. 거기 과연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등을 카운터에 기대고 양 발을 쩍 벌린 채 서 있었다. 여보게 톰이, 자네 왔구먼. 뭐로 하겠나? 뭘 마시겠나? 나는 위스키를 마시고 있어. 바다 건너 것보다 맛이 좋군. 소다? 산화수? 탄산수는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 맛을 망치지. 이봐 웨이터, 몰트 위스키 반 파인트짜리 둘만 가져와. 얼른. 글쎄 내가 지난번 자네를 만난 이래 어떻게 지냈나? 맙소사, 우린 정말 늙었군. 나한테 늙은 징조가 보이나? 어? 뭐라고? 머리 꼭대기가 좀 하얗고 엉성하다고? 뭐라? 이그너티우스 갤러허는 모자를 벗고 크고 짧게 깎은 머리를 드러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침울하고 창백했으며 깨끗이 면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푸르고 슬레이트 빛을 띄었는지라 그의 건강하지 못한 창백함을 덜어주었고, 그가 메고 있는 선명한 오렌지색 넥타이 위에 선명히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한 용모들 사이에 입술은 몹시도 길고 볼품이 없고 색깔이 없어 보였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서운한 듯 두 손가락으로 엉성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리틀 챈들러는 그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그너티우스 갤러허는 다시 모자를 썼다. 정말 몸을 약하게 하는 거야. 그는 말했다. 기자 생활 말이야. 언제나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기사거리를 찾아다니지만 때때로 허탕치기 일쑤지. 그러고 나면 언제나 신문에 새로운 뭔가를 실어야 하니 경칠 교정원들 그리고 식자공들, 글쎄 며칠 동안을 정말 기쁘군. 글쎄 고국에 돌아오니 말이야. 몸에 좋단 말이야. 약간의 휴가가. 이 다정하고 불결한 더블린에 다시 발을 디딘 후 난 건강이 크게 좋아진 것 같아. 자, 자네, 토미, 물을 얼마나 탈까 말해. 리틀 챈들러는 자신의 위스키에 물을 아주 많이 타도록 했다. 뭐가 몸에 좋은지 자네 모르는군, 이 친구야.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말했다. 나는 깡술을 마시지. 나는 보통 술을 잘 안 마셔. 리틀 챈들러가 겸손하게 말했다. 어떤 옛 친구라도 만나면 반 파인트가량. 그게 전부야. 아 글쎄,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경쾌하게 말했다. 우리들의 옛날과 옛 우정을 위해서 건배하세. 그들은 잔을 쨍그랑 맞부딪히며 건배를 했다. 오늘 나는 옛 친구들 몇몇을 만났지.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말했다. 오하라는 불경기인 듯 하더군. 그인 뭘 하나? 아무것도.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그인 망했어. 하지만 호가는 형세가 좋은가 봐. 그렇지? 그래. 그는 토지공탁소에 근무해. 나는 어느 날 런던에서 그를 만났는데 신수가 아주 좋아 보였어. 불쌍한 오하라. 과음을 상상컨대 다른 일도 역시. 리틀 챈들러가 짤막하게 말했다.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큰 소리로 웃었다. 도미, 그는 말했다. 자넨 조금도 변하지 않았군. 자넨 내가 과음으로 두통이 나고 혓바닥에 골마지기가 생기는 일요일 아침에 내게 설교를 하곤 했던 꼭 그 같은 심각한 사람이군. 자넨 여기저기 세상 구경을 바랄 테지. 여태 어디 여행이라도 해본 적이 전혀 없나? 만섬에 다녀온 적이 있어. 리틀 챈들러가 말했다.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크게 웃었다. 만섬이라. 그는 말했다. 런던이나 혹은 파리에 가보게. 고른다면 파리를.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자넨 파리를 가보았나? 가보았다고 할 수 있지. 그곳을 좀 돌아다녔지. 소문대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가? 리틀 챈들러가 물었다. 그는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술잔을 대담하게 끝내는 동안 그의 술을 조금 홀짝였다. 아름답다니?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그 말에 그리고 자신이 마시는 술에 잠시 멈추면서 말했다. 글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 물론 아름답기도 하지. 그러나 진짜는 파리 생활이란 말이야. 바로 그거야. 아, 활락이나 활기, 흥분을 위해서는 파리만한 도시는 없지. 리틀 챈들러는 위스키를 다 마셨다. 그리고 얼마간 애를 쓴 다음 바텐더의 시선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는 같은 걸 다시 주문했다. 나는 물랭루즈에도 갔다 왔어. 이그너티우스 갤러허는 바텐더가 술잔을 치우자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보헤미안들의 카페에도 가보았어. 굉장하더군. 자네 같은 독실한 사람은 어림도 없어, 토미. 리틀 챈들러는 바텐더가 2개의 술잔을 들고 되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친구의 술잔을 가볍게 터치하며 앞서의 건배에 답례했다. 그는 약간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갤러허의 말투나 표현 방식이 비위에 거슬렸다. 그의 친구에게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저속한 뭔가가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런던 신문계의 소란과 경쟁 속에 살아온 결과이리라. 옛날의 인간적인 매력이 이 새롭고 번지르르한 태도 아래 아직도 거기 있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갤러허는 인생을 살아왔고 세상을 보아왔었다. 리틀 챈들러는 그의 친구를 부러운 듯이 쳐다봤다. 파리에서는 만사가 즐겁단 말이야.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말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을 믿고 있어. 그리고 자넨 그들이 옳다고 생각지 않나? 만일 자네가 인생을 적당히 즐기려면 파리로 가야 하네. 그리고 알겠나? 그들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대단한 감정을 갖고 있어. 내가 아일랜드 출신이란 말을 듣고 모두들 나를 잡아먹을 듯 했지. 자네, 꼬마 챈들러는 잔을 들어 너댓 모금 들이켰다. 그런데 말해봐. 그는 말했다. 파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듯 부도덕한가? 이그너티우스 갤러허는 오른팔로 성호를 긋는 신용을 했다. 어디나 부도덕하지. 그는 대꾸했다. 물론 파리에는 정말 멋진 몇 군데가 있어. 예를 들면 학생 무도회로 가보란 말이야.
글쎄 코코트, 창녀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는 정말 신이 나지. 그게 어떤 것인지 자네 알 테지. 상상컨대. 이야기는 들었어. 리틀 챈들러가 말했다. 이그나티우스 갤러는 위스키를 다 마시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말했다. 그야 자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 파리의 여인 같은 여자는 없어. 스타일이나 생기로나. 그럼 부도덕한 도시록은. 리틀 챈들러가 수줍은 듯 계속 말했다. 내 말은 런던 혹은 더블린과 비교해서 말이야. 런던? 이그나티우스 갤러가 말했다. 비장파장이야. 호건에게 물어보게. 자네 그가 런던에 왔을 때 내가 그에 관해 조금 보여주었지? 그가 자네 눈을 열어줄 거야. 글쎄 톰이 그 위스키를 펀치로 만들지 말아요. 술을 들이켜. 아니야 정말. 자, 한 잔 더 한다고 해서 별로 해될 건 없잖아? 뭘 할 텐가? 다시 같은 걸? 아마? 그럼 좋아. 프랑스와 다시 같은 걸로. 담배 피울 텐가, 톰이? 아그나티우스 갤러는 그의 시가 케이스를 꺼냈다. 두 친구는 시가에 불을 댕기고 술이 도착할 때까지 그걸 말없이 뻐끔뻐끔 피웠다. 내 의견을 자네한테 말해주지. 이그나티우스 갤러허가 그를 가리고 있던 연기구름으로부터 얼마 후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정말 묘한 세상이야. 부도덕하다고 말하다니. 그런 경우를 나는 많이 들어왔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런 걸 많이 알아왔단 말이야. 부도덕한 경우를. 이그나티우스 갤러허는 심각하게 시가를 뻐끔뻐끔 빨며 이어 조용한 역사가의 목소리로 해외에 만연한 부패의 어떤 광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나라의 수도의 죄악들을 개관했는지라 그 중에서도 베를린을 제일로 꼽는 듯했다. 몇 가지 것들을 그는 장담할 수는 없었다.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이미 말했는지라. 그러나 그 밖의 것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다. 그는 지위나 신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대륙에 있는 수도원들의 많은 비밀들을 폭로했고 상류사회에서 유행하는 몇몇 행실들을 서술했으며 영국의 공작부인들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를 그가 사실로서 알고 있던 이야기 자세히 말하며 말을 끝냈다. 리틀 챈들러는 깜짝 놀랐다. 글쎄, 이그나티우스 갤러허가 말했다. 우린 그따위 일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여기 더블린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단 말이야. 자네 얼마나 따분하겠어. 리틀 챈들러가 말했다. 여러 다른 곳을 보고 난 뒤로 말이야. 글쎄, 이그나티어스 갤러가 말했다. 그래도 여기 오는 것은 휴양이 되지. 알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 말처럼 고향이 제일 아닌가. 누구나 고국에 대한 어떤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그나저나 자네 이야기나 좀 들려주게. 호관이 내게 말했는데 결혼이 갖는 축복의 기쁨을 맛보았다고. 2년 전이었다지? 그렇잖아? 리틀 챈들러는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는 말했다. 결혼한 지 지난 5월로 12개월이 됐어. 자네에게 이제야 축하를 하다니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네. 이그나티우스 갤러가 말했다. 자네 주소를 알지 못했어. 아니면 그때 축하를 해주었을 텐데. 그가 손을 내밀자 리틀 챈들러는 그걸 잡았다. 자, 토미, 그는 말했다. 자네와 가족이 모두 즐거움을 나누기를 바라네. 자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자네에게 총질을 할 때까지 오래 살길 바라네. 이것이 진지한 친구의 보람이야. 얘 친구 말이야. 알겠나?
알아. 리틀 챈들러가 말했다. 애들은?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물었다. 리틀 챈들러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하나 있어. 그는 말했다. 아들인가 딸인가? 꼬마 소년이야. 이그너티어스 갤러허는 친구의 등을 낭낭하게 쳤다. 브라보. 그는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지, 토미? 리틀 챈들러는 미소를 짓고 어리둥절하게 그의 잔을 쳐다보며 어린애 같은 세 개의 하얀 앞니로 그의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자네 우리와 함께 하루 저녁을 같이 보냈으면 하네. 그는 말했다. 자네가 되돌아가기 전에 말이야. 내 처도 자네를 만나면 무척이나 반가워할 걸세. 그리고 음악도 좀 듣고. 만일 오늘 밤이 된다면 말이야. 정말 미안하네. 글쎄 동행한 다른 친구가 있어서 말이야. 그도 똑똑한 친구야. 그리고 우린 조그마한 가든 파티에 가기로 미리 정해놓았어. 그것만 아니라도. 오, 그렇다면. 하지만 누가 알아?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신중하게 말했다. 일단 길을 터놓았으니 다음 해에 이곳에 잠깐 들릴지 몰라. 그때까지 미루어 두게나. 아주 좋아. 리틀 챈들러가 말했다. 다음번에 자네가 오면 우리 꼭 하루 저녁 같이 지내세. 이제 약속하지? 안 그래? 그래, 약속했어.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말했다. 다음 해 내가 오면 맹세코. 그럼 약속을 다짐하기 위해 리틀 챈들러가 말했다. 우리 꼭 한 잔만 더 하세. 이그너티우스 갤러허는 커다란 금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야.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알지? 난 약속이 있으니까. 오, 그럼 절대로. 리틀 챈들러가 말했다. 오케이, 그럼. 이그너티어스 갤러허가 말했다. 이별로 독산도리스 한 잔만 더. 이건 작은 위스키를 위한 모국어란 말이야. 꼬마 챈들러는 술을 주문했다. 조금 전에 얼굴에 떠올랐던 홍조가 점점 짙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적은 양의 술도 언제나 얼굴을 밝게 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달아오르며 흥분됨을 느꼈다. 작은 석잔의 위스키가 머리에 오르고 갤러허가 준 독한 시가가 그의 마음을 혼동시켰다. 왜냐하면 그는 몸이 왜소한 데다가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이다. 8년 만에 갤러허를 만나 불빛과 소음에 둘러싸인 콜리스 회관에서 그와 함께하며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잠시 동안이나마 그의 황당하고 호탕한 생활을 함께 나누는 모험들이 그의 민감한 성품의 균형을 뒤틀었다. 그는 스스로의 생활과 친구의 생활 사이의 대조를 뼈저리게 느끼자 그것이 아무래도 그에게 부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갤러허는 태생이나 교육에 있어서 자기보다 열악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해왔던 것보다 한층 더 훌륭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도 단지 기회만 있으면 값싸고 번지르르한 저널리즘 이상으로 좀 더 고상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의 길에 걸림돌이 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의 불행한 수줍음. 그는 어떻게든지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의 남성을 주장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초대에 대해 갤러허가 거절한 이면을 알 것만 같았다. 갤러허가 마치 자신의 방문으로 아일랜드에게 선심을 쓰듯 단지 우월한 의미로 그에게 선심을 쓰고 있었다. 바텐더가 술을 가져왔다. 리틀 챈들러는 한 잔을 친구를 향해 밀어주고 다른 잔을 대담하게 집어들었다. 누가 알겠나? 두 사람이 잔을 치켜들자
그는 말했다. 자네가 다음 해에 올 때쯤이면 내가 이그너티우스 갤러어 네 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기쁨을 누리게 될지. 술을 마시고 있던 이그너티우스 갤러어는 술잔 가장자리 너머로 한눈을 지그시 감아 보였다. 술을 다 마시자 그는 입술을 단호하게 쩝쩝 다시며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여보게, 그런 경칠 걱정일랑 말게. 자루를 뒤집어 쓰기 전에 우린 재미를 실컷 보고 인생과 세상을 좀 구경할 참이야.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리틀 챈들러가 조용히 말했다. 이그너티우스 갤러어는 그의 오렌지색 타이와 슬레이트빛 푸른 눈을 그의 친구에게로 한껏 돌렸다. 자네 그렇게 생각하나? 그가 물었다. 자네도 자루를 뒤집어 쓰게 되겠지? 리틀 챈들러가 거듭 말했다. 여자가 생기면 다른 어떤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음성을 약간 높였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음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의 뺨에 붉은 빛이 치솟으면서도 친구의 응시에서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이그너티우스 갤러어는 잠시 동안 그를 살펴보다가 이내 말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자에게 엉덩이를 내보이거나 사정 못 쓰는 일은 없을 거야. 자네가 가진 돈을 몽땅 걸어도 좋아. 나는 돈과 결혼할 참이야. 여자는 은행에 두둑한 계좌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나에게서 무용지물이야. 꼬마 챈들러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뭐라고? 이그너티우스 갤러어가 열렬히 말했다. 뭔지 알겠나? 내가 말만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여자와 현금을 가질 수 있어. 못 믿겠어? 글쎄 그럴 거야. 돈이 썩어날 정도에. 그저 좋기만 할 독일 여자와 유대 여자들이 수백 명.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수천 명이 있단 말이야. 잠깐 기다려. 아니 두고 봐 이 친구야. 내가 일을 적당히 처리하나 보란 말이야. 내가 일을 할 때는 진심이야. 자네에게 말하지만 어디 두고 보라고. 그는 잔을 입으로 쳐들어 술을 비우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런 다음 심각하게 자기 앞을 바라보며 한층 조용한 말투로 말했다. 그러나 난 서두르지 않아. 그녀들은 기다릴 수 있어. 한 여자한테 얽매이다니 난 생각할 수 없어. 알아. 그는 입으로 맛을 보는 신용을 하며 우거지상을 지었다. 술에 약간 김이 빠진 것 같군. 아무래도. 그는 말했다. 리틀 챈들러는 어린아기를 팔에 안고 현관에서 약간 떨어진 방에 앉아 있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그들은 한여를 두지 않았으나 애니의 여동생 모니카가 아침에 1시간가량 그리고 저녁에 1시간가량 와서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모니카가 집으로 돌아간 지도 오래되었다. 시간은 9시 15분 전이었다. 리틀 챈들러는 다과 시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고 더군다나 뷰리 상점에서 아내에게 커피를 가져오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물론 아내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에게 짧게 대답만 할 뿐이었다. 아내는 티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으나 모퉁이에 있는 상점이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지자 자신이 직접 가서 4분의 1파운드의 티와 설탕 2파운드를 사오기로 했다. 아내는 잠자코 있는 아기를 그의 팔에 안겨주며 말했다. 여기 얘를 깨우지 말아요. 하얀 사기등 삿갓을 씌운 조그마한 램프 하나가 테이블 위에 서 있었고 램프의 빛은 꼬인뿔의 틀에 둘러친 사진 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아내 애니의 사진이었다. 리틀 챈들러는 그 꼭 담은 얇은 두 입술에 그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걸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어느 토요일 선물로 사다 준
연풀은 여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10실링 11펜스를 주고 산 것이었다. 그러나 그걸 고르기 위해 얼마나 고뇌해야 했던가. 얼마나 그는 그날 상점이 빌 때까지 문간에서 기다리며 점원 아가씨가 자신의 앞에 숙녀용 블라우스를 쌓고 있는 동안 카운터에 서서 태어난 척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그리고 데스크에서 돈을 지불하려고 여분의 거스름 잔돈을 받는 것도 잊어버린 채 출납기에서 다시 불리우고 마침내 꾸러미가 안전하게 묶였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상점을 떠날 때 빨개진 스스로의 얼굴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가. 애니는 그가 블라우스를 집에 갖고 왔을 때 그에게 키스를 해주며 참 예쁘고 멋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 가격을 들었을 때 그녀는 블라우스를 테이블 위에 내팽개치며 그걸 위해 10실링 11펜스를 주다니 그건 엄연한 사기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녀는 그걸 도로 되돌려주기를 바랐으나 일단 입어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에, 특히 소매의 맵시에 만족하며 그에게 키스를 해주고 자기를 그토록 생각해주다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가 사진의 두 눈 속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그것이 냉정하게 응답했다. 확실히 예쁜 눈이었고 얼굴 자체도 예뻤다. 그러나 그 속에 뭔가 천한 것을 발견했다. 왜 저렇게 무의식적으로 귀부인 척 하려는 것일까? 눈 속의 냉정함이 그를 성나게 했다. 두 눈은 그를 불쾌하게 했고 그를 모독했다. 거기에는 정열도 환희도 없었다. 그는 갤러허가 돈 많은 여인들에 관해 한 이야기를 생각했다. 저 까만 동양적인 눈이야말로 생각해보건대 얼마나 정열로 관능적 쾌락의 갈망으로 넘치는가. 왜 하필이면 그는 사진의 저런 눈과 결혼했던가. 그는 그러한 질문에 사로잡혀 신경질적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집을 위해 할부로 산 예쁜 가구에는 뭔가 천한 듯한 것이 있는 듯 느껴졌다. 애니가 몸소 고른 것으로 그것이 그에게 그녀를 연상시켰다. 가구는 정연했고 예뻤다. 그의 생활에 대한 한 가닥 노여움이 그의 마음속에 솟았다. 이 조그마한 집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을까? 그가 켈러어처럼 용감하게 살려고 애쓰기에는 너무 늦었을까? 런던으로 갈 수는 없을까? 아직도 가구에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었다. 만일 그가 단지 책을 써서 출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리라. 바이런의 시집 한 권이 그의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고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시집을 펼치고 첫 시를 읽기 시작했다. 바람은 자고 저녁은 한층 침울한데 숲속에는 한 가닥 바람마저 솔솔 일지 않네. 마거리트의 무덤을 보기 위해 나 돌아오니 내가 사랑하는 무덤 위에 꽃을 뿌리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의 방안 속 자신의 주변에 시의 리듬을 느꼈다. 어쩌면 이다지도 우울할까. 그 또한 이런 시를 쓸 수 있고 시로서 자기 영혼의 우울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예를 들면 그레튼 다리 위에서 몇 시간 전의 감정을 만일 그가 그러한 기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아기가 잠을 깨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시의 페이지에서 몸을 돌려 아기를 달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아기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는 팔에 아기를 안고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한층 날카로워지기만 했다. 그가 한층 빨리 흔드는 동안 눈으로 두 번째 연을 읽기 시작했다. 이 좁은 무덤 속에 그녀의 주검이 누워있네.
저 주검은 한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의 고막을 꿰뚫었다. 소용이 없었다. 그는 종신형의 죄수였다. 그의 양팔이 노여움으로 부들부들 떨자 그는 갑자기 아기의 얼굴 쪽으로 몸을 굽히며 고함을 질렀다. 닥쳐! 아이는 잠시 그쳤다가 발작적으로 놀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팔 안에 아이를 안은 채 방안을 급히 왔다 갔다 했다. 아이는 애처롭게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4, 5초 동안 숨이 끊기다가 이어 새롭게 울음을 터뜨렸다. 방의 얇은 벽이 그 소리를 되울렸다. 그는 아이를 달래려고 애를 썼지만 아이는 한층 발작적으로 흐느껴 울었다. 그는 아기의 일그러지고 부들부들 떠는 얼굴을 쳐다보자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사이 그치지 않고 7번의 흐느낌을 헤아렸고 겁에 질려 아기를 가슴에 꼭 붙들었다. 혹시 이러다 죽으면? 문이 활짝 열리자 젊은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그녀는 외쳤다.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다시 경기하듯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애니, 아무것도.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야. 아내는 손에 든 보따리를 마룻바닥에 내던지고 그에게서 아이를 낚아챘다. 당신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어요? 아내는 그의 얼굴을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챈들러는 잠시 아내의 눈초리를 참으며 눈 속의 증오와 마주치자 마음이 함께 오그라들었다.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냐.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 할 수가 없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무슨 짓이라니?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아내는 아기를 양팔에 꼭 껴안고 중얼거리며 방을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아가, 우리 아가, 놀랐어? 응? 자, 아가야. 자, 이제 우리 아가야. 엄마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가. 자, 이제. 리틀 챈들러는 양쪽 뺨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퍼진 것을 느끼며 램프의 불빛에서 뒤로 물러섰다. 그는 아기의 흐느끼는 울음이 점점 가라앉는 동안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자책의 눈물이 그의 눈에 고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의 사람들에 수록된 단편들 중에서 작은 구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작은 구름의 한 페이지가 나의 모든 운시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을 준다 라고 단언했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